어머니, 왜 이걸 50년간 숨기셨어요? 편지를 든 손을 떨며 읽고 있었습니다. 1967년 3월 15일, 순자의 24번째 생일. 시집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견한 편지. 1967년부터 매년 제 생일마다 써주신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지로 시작되어 편지로 이어지는 진짜 가족 사랑의 감동 실화입니다. 1967년 봄,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5일장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봄바람에 버들가지가 흩날리고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소식을 나누고 인심을 주고받는 삶의 중심지였죠. 국 팔아요, 멸치국.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멸치로 끓인 국이에요. 고추 사세요. 올해 농사 잘된 고추예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소리 사이로 23의 젊은 아가씨 순자가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은 순자는 그 시절 어느 아가씨들보다 단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가의 딸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흠이었죠. 순자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혼자 논 한마지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자는 다른 또래 아가씨들처럼 예쁜 옷을 입거나 장신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마음이 곱고 성품이 단정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순자는 참 좋은 아이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순자야, 장에 가서 무청이랑 물을 좀 사오렴.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해야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나온 순자는 장터 한쪽에서 무청을 파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무청 얼마예요? 아이고 순자구나. 이 무청 하나같이 싱싱해. 한 단에 50원이야. 그럼 2단 주세요. 순자가 무청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순자 옆으로 와서 물을 집어들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훤칠한 총각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일견에도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인근 마을의 태호였습니다. 태호는 건너편 마을에서 아버지와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 시절 농촌 총각치고는 꽤 교육을 받은 편이었죠. 국민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까지 마쳤거든요. 마을에서는 김서방네 큰아들은 똑똑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가씨도 장보러 나오셨나 보네요. 태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시절 처녀가 모르는 총각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례지만 어느 마을에서 오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건너편 마을 김태호라고 합니다.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가씨 성함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이름처럼 마음도 순수하실 것 같아요. 태호의 말에 순자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순자의 모습이 태호에게는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장을 보며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단단히 엮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순자의 순수하고 단정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고 순자는 태호의 따뜻하고 신사적인 말투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면서도 두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호는 순자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고 순자는 태호의 넓은 어깨가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태호는 매주 장날마다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장을 보러 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순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순자도 어머니 몰래 장터 구경을 핑계로 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오늘은 뭐가 싸게 나왔나 보러 간다고 했지만 정작 마음은 태호를 만날 생각뿐이었어요.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던 사이에서 나중에는 장터 한쪽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순자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집안일 도와드리고 바느질도 하고. 별거 없어요. 태호 씨는요? 농사일 외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요새는 농업에 관한 책들을 보고 있어요. 책을 읽으시는구나. 대단하세요. 순자에게는 태호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 시절 농촌에서는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순자 씨께도 책을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저도 글은 읽을 줄 알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호는 장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자신의 일상을 소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져 갔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날 태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가난하지만 순자 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태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순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음은 이미 태호에게 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어요. 그 시절에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결혼을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과도 상의해 보세요. 태호는 순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모님께 순자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태호와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라. 우리가 뭐 그런 집안이랑 혼사를 맺을 형편이나 되니? 어머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음씨도 착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마음씨가 밥 먹여주니? 책을 읽는다고 돈이 생기니? 가난한 놈끼리 만나면 더 가난해지는 법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순자의 어머니에게는 현실적인 걱정이 컸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는 좀 더 나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태호 씨가 좋아요. 안 된다고 했잖니.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장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욱 조심스럽게요. 마을 뒤편 느티나무 아래, 개울과 산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만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내가 어머님을 직접 만나 뵙고 설득해 볼게. 정말요? 하지만 어머니가 만나 주실까요? 해봐야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 결국 순자는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태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순자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머니, 저는 태호 씨가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순자의 각오를 본 어머니는 마침내 태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순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태호가 순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호입니다.
들었습니다만 우리 딸과 교제하신다고요? 순자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정중한 인사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네, 순자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농사일로요? 농사만 지어서 우리 딸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대답이 있었어요. 농사일 외에도 다른 일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요즘은 건축일도 많이 생기고 성실하게 일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태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해도 내 딸만큼은 굶기고 싶지 않아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의 어머니는 태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눈빛만은 진실하구나. 하지만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이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그들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딸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오세요. 어머니의 말에 태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와 어머니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태호 씨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는 않구나. 하지만 걱정이 돼.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는 태호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각오를 보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결혼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때 그 순자가 바로 저예요. 어머니는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혼하였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여러 번 찾아뵙고 진심을 보여드린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았거든요. 1967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태호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잘하길 바란다, 태호야. 우리 순자 울리면 가만 안 둔다. 어머니도 마침내 태호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섞여 있었죠.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태호의 집 마당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렸는데 하객들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간단한 상을 차리고 동네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족두리도 쓰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태호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순자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다. 정말요? 부끄러워요. 정말이야. 나는 정말 행복해. 그때 태호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도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순자야, 이제 우리 평생 함께 살자. 네, 여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됐어요. 며느리,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니?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신혼 첫날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밥을 해야지. 며느리가 왔으니까. 네, 어머님.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다 하셨거든요. 저는 도와드리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이게 뭐니?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첫날 지은 밥이 너무 질었나 봐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시집살이가 뭔지 모르나 보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만족해 하시지 않았어요. 순자야, 너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니?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럴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태호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태호도 힘들어할까 봐서요. 태호는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했어요. 그 시절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모든 걸 손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모내기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논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순자야, 많이 힘들지? 미안해. 저녁에 들어오면 태호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곤 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친정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몰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장에 가신 사이예요. 순자야, 괜찮니? 많이 힘들지?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 아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많이 여위였구나. 제대로 못 먹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좋아하는 김치랑 반찬들이야. 어머니는 보자기에 쌀과 김치, 젓갈을 싸우셨어요. 그때 그 김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였거든요. 친정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괜찮다. 내 딸이 굶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도. 순자야, 어머니 말 들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친정에 와서 쉬어도 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 후로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시어머니 몰래요. 저도 그때는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시집살이가 힘들긴 했지만 태호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저녁에 둘이서 마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순자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여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지내던 중에 결혼한 지 2해째 되던 해,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태호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순자야,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구나. 정말 고마워. 저도 기뻐요, 여보.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시어머니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보다는 손주가 더 소중하셨나 봐요. 순자야, 몸조리 잘해야 한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 네, 어머님. 임신 기간 중에는 시어머니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셨어요.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으시고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출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진통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 많지도 않았고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순자가 위험해요. 어떻게 하죠? 태호는 발을 동동 굴렸고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순자야, 힘내라.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어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때 마을에서 제일 경험이 많다는 산파 할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가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큰일이네. 아이가 거꾸로 돌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해. 어서 병원으로 가야 해. 그때만 해도 읍내병원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제대로 된 길도 없었고 차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태호야, 어서 마을 이장님께 가서 차 좀 구해와라. 시아버지가 태호에게 말씀하셨어요. 태호는 급하게 뛰어나갔고 다행히 마을에 있던 트럭 한 대를 구해왔어요. 트럭 뒤에 이불을 깔고 저를 눕혔어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양쪽에서 저를 붙잡고 계셨고 태호는 운전사 아저씨께 계속 빨리 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제 아내가 위험해요. 알겠네, 걱정 말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트럭이 달려갔어요. 저는 고통 때문에 정신이 몽롱했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순자야,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병원 도착한다. 우리 며느리 힘내야 한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그때는 시어머니도 정말 걱정해 주셨어요.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할 것 없이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진찰을 해보시더니 바로 수술실로 가자고 하셨어요.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는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호는 벽에 기대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 순자와 아이를 지켜주세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몇 시간이 걸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1시간 정도였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산모도 무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가 주저앉더라고요. 긴장이 풀렸나 봐요. 정말요,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다행히 모두 무사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며칠 후에야 정신을 완전히 차렸어요. 그때 태호가 아이를 안고 와서 보여줬어요. 순자야,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지? 작고 빨간 아기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민수라고 하자.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으로. 민수.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저희 첫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시어머니도 손주가 태어나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수, 할머니 보자. 손주를 안고 계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분유가, 기저귀값,
돈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은 그런 때로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셨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쌀도 가져다 주시고 아기 옷도 사다 주시고, 저는 그때도 어머니가 그럴 여력이 있으셔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민수가 태어나고 2해 후에는 딸 미영이도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순산이었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는 훨씬 수월했어요. 이번에는 딸이네. 우리 미영이. 딸도 좋아요, 여보. 민수가 누이 동생이 생겨서 좋아할 거예요. 2아이가 있으니까 집안이 더욱 활기찼어요.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니까 모든 시름이 잊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요. 과연 우리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와 미영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태호도 농사일 외에 다른 일을 시도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집들은 다 어려운데 우리 가족만큼은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반찬도 항상 있었고요. 저는 제가 살림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순자야, 너 참 살림 잘한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다니. 태호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머니가 가끔 가져다 주시는 것들로 버티는 줄 알았거든요. 매주 목요일이면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항상 보자기에 뭔가를 싸가지고 오셨는데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온갖 반찬들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자꾸 가져오시면 안 돼요. 친정도 어려우실 텐데. 괜찮다. 우리는 둘이서 먹으면 되니까. 너희는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계시는지. 그 시절 저희 동네에는 박씨 아주머니라고 계셨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도 같은 또래라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순자야, 너희 집은 참 형편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런가요? 응, 다른 집들은 다 쪼들리는데 너희 집만큼은 여유가 있어 보여.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혼자서 그 넓은 논을 다 관리하시면서 너희까지 도와주시니. 박씨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서 논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까지 도와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태호는 품팔이를 나가고 없었고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계속 끙끙거렸어요. 열이 너무 높아서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순자야, 민수가 아프다며. 어디 보자.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치마폭에서 돈을 꺼내주셨어요. 이걸로 병원 가거라. 우리 민수 아프면 안 되지. 그때는 그냥 고맙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폐렴 초기 증상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오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돈을 주셔서 바로 병원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친정에서 기르던 닭들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 닭들은 어디 갔어요? 아, 그냥 팔았다. 왜 갑자기요?
별거 아니야. 그냥 팔고 싶어서.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만 했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파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시던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주신 유일한 반지였는데. 어머니, 반지는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잃어버렸다. 어떻게 그런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하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서글퍼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 후로도 친정집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 어머니의 옷비녀, 심지어 농기구들까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1975년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힘들어 보이셨어요. 기침도 자주 하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괜찮아. 겨울이라 그래.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거칠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농사일 하다 보니까 그렇지 뭐.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시고 밤에는 새끼를 꼬시면서 돈을 버시고 계셨던 거예요. 모두 저희를 위해서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웃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순자야, 너희 어머니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너희 때문에 밤낮 품팔이 다니시는 거 아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고 있었구나. 너희 어머니 낮에는 남의 집 일 도와주시고 밤에는 새끼 꼬시면서 돈 버시잖아. 다 너희 주려고.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셨는지, 왜 손이 그렇게 거칠어지셨는지. 모든 게 저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폐물들 다 파셨다는 얘기 들었니? 네. 금반지, 옷비녀, 아버지 시계까지. 다 팔아서 너희한테 주셨다잖아. 잃어버렸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팔으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것들을 저희를 위해 다 팔아버리셨다니. 왜 그런 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자가 알면 마음 아파할까 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시는지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호와 함께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채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웃들이 말하기로는 밤늦게 새끼를 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읍내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환자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영양실조에 과로까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셨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지금 상태로는 많이 위험해요. 당분간 지켜봐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병실에서 밤새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셨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병명은 충격적이었어요. 당뇨병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 제 어머니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안정이요?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어머니께 다짐했어요. 어머니, 왜 아프신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죄스러웠어요. 어머니가 건강까지 돌보지 못하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어머니께 의존하지 않고 진짜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담그고 장도 담그고 바느질도 배웠어요. 태호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순자야,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 맞아요, 여보. 이제 제가 어머니께 효도할 차례예요. 1980년대가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태호가 친구와 함께 작은 건축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집을 많이 지었거든요. 순자야, 이제 농사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건축 일을 배워볼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요즘 집 짓는 일이 많다던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일도 계속 들어오고 돈도 제법 벌었어요. 민수와 미영이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병원비도 저희가 댈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세요. 괜찮다, 순자야. 일을 해야 몸이 튼튼해져.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83년 태호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큰 공사를 맡았는데 건축주가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순자야, 어떻게 하지? 빚만 수백만 원이야. 그때 수백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집을 팔아도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는 건 괜찮지만 빚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아니에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제 막내 동생 순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트럭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어요. 순자야, 순호가 크게 다쳤다. 어서 병원으로 와. 친정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태호 일로도 힘든데 동생까지. 병원에 가보니 순호는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환자가 상태가 심각해요.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태호 사업 실패로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순자야, 우리 순호 살려야지. 돈은 걱정 마라. 어머니,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돈은 내가 마련한다. 우리 순호 살려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야, 이거라도 보태라.
형편이 어렵다던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마을 이장님이 처음 오셨어요. 그 다음에는 옆집 아주머니,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 심지어 그동안 별로 친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모두들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다니. 순자야, 울지 마. 우리가 이웃이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이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평소에 남 돕는 일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어머니가요? 그럼. 마을에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시고 품앗이도 솔선수범하시고 그런 분이 어려우면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있나?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희만 도우신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요. 태호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무릎도 꿇으면서요. 형, 제발 도와주세요. 처남이 죽을지도 몰라요. 태호야, 우리도 형편이 어렵지만 이거라도 써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10,000원을, 어떤 분은 5,000원을, 어떤 분은 2,000원을. 금액은 적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컸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힘을 합쳐서 순호의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는. 바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하신 일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어머니가 친정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시려고 했다고요? 순호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지. 그러시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사람 목숨이 먼저지. 어머니는 당신이 살 집까지 포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동네 분들과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지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순호를 돌보시고 집에서는 저희 걱정까지 하시고 당뇨 환자인데도 말이에요. 어머니, 병원은 저희가 다니겠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괜찮다. 내 아들인데 내가 돌봐야지.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걸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자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어요. 순호 일로 너무 고생하시고 걱정하시다가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시한부라는 뜻이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길어야 1-2년 정도. 1-2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제발 힘내세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순자야,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세요? 아직 손주들도 어리고 민수, 미영이 다 컸잖니. 이제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집에서 요양하셨어요. 저는 매일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이제야 어머니께 진짜 효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없다. 순자야, 너만 곁에 있어줘도 충분해. 어머니.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함께 웃기도 하고. 순자야,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어머니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어머니, 그때가 그렇게 기뻤어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1989년 가을, 어머니의 병세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순자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요, 어머니? 내 방에 있는 낡은 상자 있지? 내가 가고 나면 그걸 가져가거라. 어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아니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꼭 읽어봐라. 그때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순자야, 너도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편지를 써봐라. 편지요? 부모의 마음을 글로 남겨두는 거야. 언젠가는 아이들이 이해할 거야. 어머니의 당부를 들으면서도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과연 어머니는 우리 곁에 더 계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1990년 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셨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것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어머니께 고생만 끼쳐드렸는데. 아니야. 너는 내 자랑이었어.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약했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태호도 잘 만났고 민수, 미영이도 잘 키웠고 이제 엄마는 마음 놓고 간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순자야, 슬퍼하지 마라.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는 정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잠드시는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어머니가 이제 정말 안 계신다니. 장례를 치르고 몇 주가 지난 후 친정 집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순호와 함께 어머니 방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낡은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나, 이 상자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머니가 뭔가 있다고 하셨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수백 통도 더 되는 편지들이요. 모두 어머니 손글씨로 쓰여진. 첫 번째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1967년 4월 10일. 우리 순자가 오늘 시집을 갔다. 마음이 아프지만 행복하기를 바란다. 태호라는 사위가 순자를 소중히 해주길 바란다. 그날이 제가 결혼한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결혼식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 편지. 1967년 4월 15일. 순자가 시집살이가 힘들까 걱정된다. 오늘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는데 많이 야위었다. 시어머니가 혹독하게 굴리는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세 번째 편지. 1967년 5월 3일. 순자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 얼마나 기쁜지. 하지만 걱정도 된다. 잘 먹지 못할까봐, 몸조리를 제대로 못할까봐.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에 대한 편지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20년이 넘도록요. 편지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1968년 2월 12일. 순자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 민수가 태어났다. 얼마나 예쁜지. 순자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시집살이의 육아까지. 1970년 6월 20일. 오늘 순자네에 쌀을 갖다 주었다.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해서 몰래 갔다. 순자는 고맙다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뿐이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1975년 12월 2일. 오늘 순자네 집에 쌀을 갖다 주었다.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순자는 모르지만 괜찮다. 내 딸이 굶는 것보다 나은 일이니까.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를 위해 파신 거였어요. 1976년 8월 10일. 요즘 밤마다 새끼를 꼬고 있다. 손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순자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민수와 미영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1978년 6월 15일. 어젯밤에도 새끼를 꼬았다. 손이 아프지만 우리 순자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 민수와 미영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1980년 3월 20일. 닭들을 다 팔았다. 순자네가 어렵다고 하길래 내가 무얼 못하겠는가. 딸을 위해서라면. 1983년 11월 5일. 순호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순자도 얼마나 걱정할까. 집을 팔아서라도 순호를 살려야겠다. 편지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 즈음 편지들은 글씨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병 때문에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나 봐요. 1987년 9월 15일. 오늘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해서 장래가 밝을 것 같다. 1989년 10월 10일. 손자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순자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나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1990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순자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 새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편지.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자야,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어라.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열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라는 딸을 둬서. 편지는 계속됐어요.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행복이었다. 너를 낳고 키우고 시집 보내고 손주들 보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너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란다. 내가 팔았던 것들, 내가 했던 일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한 일들이야. 후회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순자야, 너도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알겠지만 부모라는 것은 그런 거란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민수와 미영이를 보며 너도 같은 마음을 느꼈을 거야.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편지 마지막에 쓰인 한 줄이었어요. 순자야, 내 남편 태호에게도 내가 쓴 편지가 있다. 언젠가는 그것도 읽어보렴.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아이들을 위해 편지를 써보렴.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란다. 태호에게도 편지가 있다고요? 도대체 어떤 편지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태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에게도 편지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태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 편지에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편지예요? 태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편지 한 통이었어요. 사실은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주시면서 너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 무슨 내용인데요? 직접 읽어봐. 편지를 펼쳐보니까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였어요. 사위 태호에게. 우리 순자를 평생 사랑해줘서 고맙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정말 다행이다. 편지를 읽어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는 처음에 너를 못마땅해 했다.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너만큼 우리 순자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 고맙다, 태호야. 정말 고맙다. 편지는 더 있었어요.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순자를 위해 했던 일들을 순자는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는 게 좋겠다. 순자가 괜한 죄책감을 가질까봐. 아,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너만은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순자를 사랑하는지, 너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너도 순자를 그렇게 사랑해 주렴.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사실 나도 몰랐던 게 많았어. 장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구나. 응. 너에게 죄책감 주기 싫어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편지를 더 읽어보니까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태호야, 사실 나에게도 꿈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남편이 죽고 나서는 다시 사랑을 찾고 싶기도 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저를 위해 주셨다니. 항상 순자에게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였어. 글을 더 배우면 순자 교육도 더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순자를 키우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지.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순자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는 계속됐어요. 순자가 행복해질 때까지는 나도 행복할 수 없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태호야,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말해줄게. 순자가 태어난 날, 순자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순자가 학교에 처음 간 날, 순자가 너를 만난 날, 순자가 결혼한 날, 손주들이 태어난 날. 모두 순자와 관련된 날들이야.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순자가 너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났을 때였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순자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사랑이었으니까. 태호야, 부탁한다. 순자를 평생 사랑해다오. 그리고 너희도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줘다오. 사랑은 그렇게 대물림되는 거란다. 그날 밤 저와 태호는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순자야. 장모님을 닮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나 봐. 상대방이 모르게 부담 주지 않게 사랑하는 것. 그 후로 저희는 달라졌어요. 민수와 미영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1995년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어요. 미영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태호가 어머니 산소 앞에서 말했어요. 장모님, 순자가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뭔지. 그때부터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요.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저도 제 사랑을 글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첫 직장에 출근했다. 얼마나 뿌듯한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 1996년 6월 22일. 미영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예비 사위가 참 좋은 사람 같다. 미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글로 적어 나갔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2000년이 되면서 민수에게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 저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민수를 처음 보시던 그때의 기쁨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한테 와봐. 손주를 안고 있으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저도 할머니가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훈이를 사랑할게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에는 아직 더 많은 감동이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민수가 결혼해서 손주 지훈이를 낳았고 미영이도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5살 된 손주 지훈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가 만든 김치 먹으러 왔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증손자까지 보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해 저희는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여행이요? 갑자기 웬? 40년을 살았는데 정작 둘이서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잖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장터 가보자. 아직 있나? 그렇게 우리는 4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장터로 여행을 갔어요. 장터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때의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그러게요. 그때 당신이 무청을 고르고 있던 제게 말을 걸었잖아요. 그때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거 기억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두근두근했어요. 장터를 한 바퀴 돌면서 옛 추억을 되살렸어요. 그때 무청을 팔던 할머니는 이미 안 계셨지만 그 자리에는 여전히 무청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40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추억을 찾아왔어요. 정말요? 40년이나 됐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주머니가 신기해하시며 무청을 덤으로 더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금실 좋은 부부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여관에서 태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고마워. 갑자기 뭐가요? 4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당신이 저를 정말 소중히 해줬어요.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사랑은 서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연인처럼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꿈,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제 우리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더 사랑하게 되네. 황혼의 사랑이래요, 이런 걸.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내가 더 소중해져. 저도요.
당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나니까 둘만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매주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여보, 젊었을 때 못했던 일들 지금이라도 해봐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호는 늦게나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농업기술서가 아닌 시집이나 소설 같은 책들을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셨던 꿈들을 조금이나마 이루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이 시 정말 좋다. 들어볼래? 태호가 시집을 펼쳐서 읽어주곤 했어요. 여보도 시를 읽으실 줄 아시네요. 너와 함께 있으니까 감성이 생기나 봐. 저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우리 집 그린 거예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순자가 예술가였구나. 늦게라도 배우니까 좋네요. 2005년 저희는 금혼식을 맞았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손주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때 지훈이는 벌써 5살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50년을 함께 살았는지 알고 싶니? 응, 사랑 때문이야. 그리고 참을성. 참을성이요? 그래.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훈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훈아, 제일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보, 저도 어머니처럼 편지를 써볼까요? 편지를? 네.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장모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느꼈는데 부모의 마음을 글로 남겨두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지훈이와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 편지를 써보자.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처럼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어요. 2005년 8월 20일. 오늘 지훈이가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얼마나 예쁘던지.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2005년 9월 15일. 태호와 함께 산책하면서 옛 이야기를 했다. 50년을 살아도 아직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게 신기하다. 2005년 10월 3일. 어머니 생각이 난다. 어머니가 보셨다면 지금 우리 모습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제 사랑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사랑이 손주들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2007년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마지막 여행 하나 더 가자. 마지막 여행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잘못 말했어. 특별한 여행 말이야. 어디로요? 서울. 어릴 때 너도 서울 가보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저희는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경복궁도 가보고 남대문 시장도 구경하고. 와, 서울이 이렇게 컸구나. 그러게요. 사람도 정말 많고. 젊었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당신과 함께니까. 서울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의 꿈,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순자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네, 정말 행복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힘든 일들도 이제는 좋은 추억이야. 맞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으니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태호와 결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어머니도 하늘에서 저희를 보시며 흐뭇해 하실 거라는 걸요. 그런데 2010년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10살이 된 지훈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지훈이는 학교 가기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는 학교에 가기 싫어요.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가난하다고. 그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과 똑같았거든요. 지훈아, 할머니 말 들어봐.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거지. 그래도 친구들이 놀려요. 지훈아, 할머니도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훈이의 눈에 조금 희망이 보였어요. 그런데 2015년 더 큰 일이 생겼어요. 20살이 된 지훈이가 대학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주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의 편지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과연 지훈이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써온 편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20살 청년이 세상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써온 편지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고. 민수야, 미영아, 지훈아.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줄 게 있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는 그동안 써온 편지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들도 함께요. 상자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낡고 오래된 것, 하나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쓴 편지야.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위해 쓰신 편지들도 있어. 편지요? 언제부터 쓰셨어요? 할머니는 2005년부터, 증조 할머니는 할머니가 결혼한 1967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와, 그럼 20년 넘게 쓰신 거네요. 증조 할머니는 20년이 훨씬 넘지. 순자는 먼저 어머니의 편지 중 하나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1967년 4월 10일. 우리 순자가 오늘 시집을 갔다. 마음이 아프지만 행복하기를 바란다. 지훈이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1975년 12월 2일. 오늘 순자네 집에 쌀을 갖다 주었다.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샀다. 순자는 모르지만 괜찮다. 내 딸이 굶는 것보다 나은 일이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모두들 숨을 죽였어요. 증조 할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처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순자가 쓴 편지를 읽어줬어요. 2005년 8월 20일. 오늘 지훈이가 와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얼마나 예쁘던지.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저를 위해 이런 걸 매일 쓰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2010년 3월 15일. 지훈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어렸을 때와 똑같구나. 지훈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2015년 5월 2일. 지훈이가 대학에서 좌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지훈이는 강한 아이니까.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편지를 들으면서 지훈이는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걸. 나도 그때는 몰랐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지. 미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외할머니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죠. 요즘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에서 실패하고 나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을 들으니까 깨달았어요. 증조 할머니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어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증조 할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고, 할머니는 힘든 시집살이도 견뎌내셨고, 아버지도 사업 실패의 어려움을 극복하셨잖아요.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게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지훈이에게도 힘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그래, 지훈아. 우리 가족은 그렇게 살아왔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으로 이겨냈지. 할머니,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대학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몇 년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어요. 2018년 지훈이가 결혼했어요. 예쁜 며느리 소영이를 데려와서 순자와 태호에게 인사시켰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이 제 아내 소영이에요. 어서 와, 소영아.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순자와 태호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지훈이에게서 편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네, 저도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그런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부모의 마음을 글로 남기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그해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순자는 새로운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훈아, 소영아, 이걸 너희에게 줄게. 새로 쓴 편지 뭉치였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너희 결혼을 축하하며 쓴 편지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정을 꾸리면서 읽었으면 하는 편지들이야. 편지 중 하나를 읽어줬어요. 2018년 6월 15일. 지훈이가 결혼을 한다고 한다. 우리 손주가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소영이라는 예쁜 며느리도 얻었다. 증조 할머니께서는 평생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다. 그 사랑을 보고 자란 나도, 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왔다. 지훈이와 소영이도 그런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를 바란다.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지훈이도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2020년 봄, 지훈이와 소영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니?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된다고.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도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되는구나. 4대에 걸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장모님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순자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 15일. 오늘 우리에게 증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쁜지.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 4대에 걸친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2020년 12월 증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들이에요. 작고 빨간 아기를 보는 순간 순자는 마치 어머니께서 자신을 처음 안으셨을 때와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준서라고 지으려고 해요. 좋은 이름이다. 그날 밤 지훈이가 순자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증조 할머니 편지가 생각났어요. 어떤 편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편지 말이에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정말로 이해할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준서야, 지훈이가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아빠가 너를 위해 편지를 써줄게. 그리고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증조 할머니가 어떻게 할머니를 사랑하셨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는지, 그 모든 사랑의 이야기를 말이야. 그 순간 순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란다. 2021년 순자는 81살, 태호는 83이 되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준서가 걸었어요. 지훈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순자는 어머니가 자신의 첫걸음을 보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준서가 벌써 걸어. 할머니한테 와보렴. 준서가 아장아장 순자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자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증손주 준서를 위한 편지를요.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우리 준서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너에게는 4대에 걸친 사랑의 이야기가 있단다. 고조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사랑이 증조 할머니에게, 증조 할머니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아빠 엄마에게, 그리고 이제 너에게. 고조 할머니는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증조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 엄마도 그럴 거야. 이 사랑을 받고 자란 너도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렴.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다.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편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마음처럼 말이야. 태호와 순자는 이제 80을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비록 걸음은 느려졌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순자야,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 응, 정말 행복했어. 장모님이 처음에 걱정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천국에서도 함께할 거야.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준서까지. 4대가 함께하게 됐네. 태호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큰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요. 소영이도 말했어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준서도 이런 사랑 속에서 자라면 좋겠어요. 그때 준서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순자의 무릎에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준서, 할머니 좋아. 좋아.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이제 4번째 꽃을 피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걸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순자에게, 순자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사랑이 손주들에게, 손주들의 사랑이 증손주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마음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것처럼 이 가족은 모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순자는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준서를 위한 편지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족들을 위한 편지를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야.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영원히. 어머니의 편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증손주 준서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